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과정에서 석유와 가스와 관련된 선물을 받았다면서 협상 상대가 곧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지도부를 모두 제거해서 이란 정권을 교체했다고 주장했는데 국정 지지율은 재집권 뒤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또 큰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네, 이란이 협상 과정에서 엄청난 선물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전 백악관에서 열린 마크웨인 멀린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의 선서식에서 이란 측에서 석유와 가스와 관련된 가치가 큰 선물을 줬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Actually, they gave us a present, and the present arrived today. And it was a very big present worth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It wasn't nuclear related. It was oil and gas related. 트럼프 대통령은 올바른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됐다면서 협상 대상도 곧 드러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의 지도부를 모두 제거해 실제로 이란의 정권을 교체한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란이 핵무기 보유를 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상전을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가 3,000명 규모의 육군 정예 공수부대를 중동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 육군 긴급 대응부대인 제82 공수사단 전투여단은 24시간 안에 분쟁 지역 어느 곳이나 낙하산으로 투입할 수 있는데 미 당국자들은 이들의 중동 투입 명령이 몇 시간 안에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제82 공수사단이 배치되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탈취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5,000명 규모의 해병 원정대도 이란 인근 지역으로 현재 이동을 하고 있어서 미국이 지상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과 군사 압박을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로이터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6%로 재집권 뒤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의 말이 워낙 오락가락해서 이런 이야기가 곧이곧대로 들리진 않고요. 일단은 파키스탄이 중재를 자처했다고 하는데 이란은 계속 신중한 입장이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란의 핵무기 포기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란은 협상 진행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선 가운데 이번 주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이 직접 만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은 파키스탄의 중재 제안을 환영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He remains engaged on the issues surrounding the Strait of Hormuz. As any country, any combinations of countries that can help to bring the U.S. and Iran together to lead to an end of this conflict is welcome.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제안에 대해서 이란이 함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면 협상이 이뤄지면 유력한 협상 파트너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을 암살하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 당국자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발전소 공습을 연기한 건 유가를 일시적으로 낮추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과 협상이 성사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보장을 이란이 요구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대화 조건으로 내건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과 재발 방지, 미군의 군사행동 중단 등도 이란이 미국에 제시할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을 계속하라고 촉구했다고요? 네,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지도자죠. 모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은 실수라며 이란 발전소 공격을 촉구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일주일 동안 빈 살만 왕세자가 이란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란에 대한 지상작전으로 에너지 시설을 장악하고 이란 정부를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빈 살만 왕세자는 이란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걸프 지역에서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며 이번 전쟁을 중동 재편의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에게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가 전쟁을 독려했냐는 질문에 오늘 즉답을 하지 않고 사우디가 미국과 함께 싸우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Yeah, he's a warrior. He does. Yeah, he's a warrior. He's fighting with us, by the way. Saudi Arabia has been excellent and 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부인하면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사우디는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협상설이 조금씩 나오곤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미사일 난타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습 현장에선 100kg짜리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발견돼 이란이 신형 무기로 방공망을 뚫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밤하늘에 미사일 섬광이 어지럽게 날아다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 유예를 선언한 뒤에도 이란의 공습이 계속됐습니다. 방공망을 뚫은 미사일에 주택 여러 채가 파손되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And I thought, oh, a second, if we weren't run fast enough, so probably I wouldn't speak with you now. 이스라엘군은 100kg짜리 탄두를 장착한 새로운 미사일이 발견됐다며 이번 전쟁에서 처음 본 유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는 신무기를 꺼내들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새로운 미사일 발사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 수도 테헤란 등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기관 시설 등 50개 이상 목표물을 공격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도 타격했습니다. 레바논에선 무장세력 헤즈볼라 선멸작전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전쟁이 끝나면 레바논 남부 지역을 합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מעבר להכרעתו של ארגון הטרור חיזבאללה, הליטני חייב להיות הגבול החדש שלנו עם מדינת לבנון.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 당국자 말을 인용해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 모두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합의가 성사되기 전까지 더 격렬한 공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이란의 공격에 피해를 본 나라죠. 카타르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과의 액화 천연가스,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카타르 핵심 가스 시설이 크게 파손됐기 때문인데 복구에는 최소 3년이 걸릴 걸로 예상됐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타르 국영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가 한국과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 등과 체결한 장기 LNG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불가항력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때문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때 책임을 면제받는 법적 장치입니다. 이번 조치가 나온 것은 지난 18일과 19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카타르 라스라판 지역의 국가 핵심 가스 시설이 크게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라스라판은 LNG, 석유화학, 발전, 담수화 관련 시설이 집중된 곳으로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카타르의 경제 심장입니다. 지난 19일 카타르 에너지는 수출용 LNG 생산 시설 17%가 불탔다며 연간 매출 손실이 200억 달러, 약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천연가스를 액화하는 주요 설비 2기가 직접 타격을 입어 시설 복구에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e've said from day one, and we've condemned any attack on energy infrastructure in the region as a very dangerous precedent that would have very dangerous repercussions. 카타르 외에 쿠웨이트와 바레인도 최근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카타르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로 장기 계약한 물량은 연간 610만 톤입니다. 우리나라가 카타르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전체 수입량의 15% 정도. 정부는 당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가격이 비싼 단기 현물 시장에서 가스를 조달해야 해 국내 가스와 전기요금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유조선과 LNG 운반선이 사실상 멈춰선 상황에서 주요 에너지 수출국들의 이딴 불가항력 선언으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중동 사태가 4주째 접어들면서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기본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석유화학 공장이 셧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수출 제한 조치를 비롯한 고강도 수급 대책을 시행할 전망입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 기업 LG화학이 전남 여수의 나프타 분해 시설 2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중동산 나프타 수급이 끊기자 규모가 더 큰 1공장을 최대한 오래 가동하기 위해 2공장부터 멈춰 세웠습니다. 앞서 여천 NCC도 생산량 조정을 위해 일부 공정을 중단했습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석유화학 기초 원료로 플라스틱에서부터 합성 고무까지 다양한 산업 소재로 폭넓게 쓰입니다. 나프타 분해 시설이 멈추면 조선과 가전, 반도체 등 핵심 산업도 줄줄이 원자재를 구하지 못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산업 전반의 연쇄 셧다운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이번 주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업체들로부터 나프타 생산량과 비축량을 보고받고 정유 업체들의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 석유화학 업체에 우선 공급할 방침입니다. 나프타 대체 물량을 확보하는 데 들어간 추가 비용은 이른바 전쟁 추경에 반영해 기업들을 지원하되 매점 매석이 적발될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량을 제한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석화 중심 기업으로 돌리면은 또 석화 중심 기업이 가동률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정부는 이 같은 수급 관리로 석화 업계의 가동 중단 시점을 5월까지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NCC 공장 가동 중단 역시 효율성을 위한 기업의 선택이라며 공급망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천 NCC나 LG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는 그런 조치는 아니다라고. 정부는 나프타 수급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경우 기업의 원료 공급과 생산 계획을 통제하는 긴급 수급 명령 발동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 나프타라는 거는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죠. 그래서 당장 두부 용기나 라면 포장지, 종량제 봉투 같은 일상 속의 제품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고환율과 겹친 중동발 충격이 물가 상승까지 압박할 걸로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가공식품들, 라면 봉지와 과자, 생수, 페트병까지 대부분 석유화학 연료 기반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며 플라스틱과 비닐의 핵심 원료입니다.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나프타 가격은 이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 공산품 가운데 석탄 석유 제품 항목에서 나프타 가격은 한 달 전보다 8.7% 올라 에너지발 물가 상승 압력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이달 들어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나프타 수급과 가격 변동성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벌써 포장재 납품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두부 업체는 납품업체로부터 이 용기를 더 이상 납품할 수 없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원재료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일부 용기는 2달 정도 재고가 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장재 공급에 대한 걱정이 퍼지면서 비닐 재질인 종량제 봉투를 미리 사놓으려는 소비자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좀 어머니가 사다 달라고 하셨는데 마트에서 사면 좀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아예 마트로 왔어요. 연쇄적인 물가 상승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포장재는 가공식품뿐 아니라 신선식품 유통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원료나 식품에 또 꼭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는 것이 가장 큰 우려가 된다. 고환율이 밀가루나 원당, 커피, 원두 같은 수입 원재료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포장재 수급마저 흔들리면서 결국 밥상 물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임신부와 유아 탑승 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해 시행합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 등 기존 5부제를 적용받지 않던 차들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처음 오보제를 위반하면 공공기관장이 경고와 경고장 부착 조치를 하고 4차례 이상 오보제를 어기면 징계 조치를 요청해 강제성을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 오보제 적용 차량이 약 150만 대에 이르고 오보제 시행으로 하루 3,000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의 경우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이후 자원 안보 위기 경계 경보가 발령된 경우 의무 참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숨진 사망자 14명의 신원 확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대전경찰청 수사한 전담팀은 국과수 감정을 통해 남아있던 한 분의 신원을 확인했고 조속히 유족에게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동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건축 설계도면, 안전작업 일지와 소방자료 등 256점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와 부상자 등 4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요. 압수물에 대한 증거 분석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전 안전공업에선 과거에도 여러 차례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점검에서는 매년 지적사항이 잇따랐고요. 추가 불법 건축물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이번 사고 역시 예견된 인재였다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에서 불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19에 신고돼 소방차가 출동한 화재는 이번 화재를 제외하고도 7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를 제외하면 대부분 집진시설 내부에 쌓인 기름 찌꺼기와 분진에 불이 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진화한 경우도 적지 않아 실제 화재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꽃이 큰 경우는 소화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웬만하면은 설비를 보면서 또 청소도 하려면은 이제 소화 분말가루 치우기가 힘드니까 최대한 이제 걸레 같은 걸로 그냥 처리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1년에 2차례 진행된 소방점검에서는 매년 수십 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소화 설비와 연기 감지기 불량, 유도등 파손 등 지난해에만 43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받은 뒤 소방당국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기름 찌꺼기나 유증기 등에 대한 항목은 없었습니다. 사망자가 집중된 동관 체력단련실 말고도 본관동을 20년 넘게 불법 건축물로 사용해오다 적발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작년 1월 민원으로 구청에 적발된 뒤 업체는 이행강제금 1억 8천만 원을 내고 소방시설 등을 보완한 뒤 지난해 8월에야 준공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징계적 사과하실 생각 있으세요? 반복되는 화재와 부실한 안전관리, 여기에 불법 건축물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안전 불감증이 이번 참사를 불러왔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대전 안전공업 참사 희생자들의 시신이 유가족들에게 인도돼 장례가 본격화됐습니다.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이런 대규모 산업재해가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장례식장. 안전공업 공장 화재 희생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한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이 장례식장에 안치된 고인은 모두 3명. 안전공업 직원 수십 명이 이 빈소에서 다시 옆 빈소로 동료의 영정을 뒤로 한 채 추모를 이어갑니다.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글썽이며 무거운 걸음을 옮기는 사이 장례에는 정막만 감돕니다. 유족 대다수가 떠났지만 대전시청 합동 분향소를 찾는 발길은 여전했습니다. 고인의 명복과 유족의 회복을 비는 조문객들의 마음은 참사 후 며칠이 지나서도 한결같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정말 안타깝지만 유가족분들께서 기운 내셔서 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일상에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좋은 곳 가시기를 정말 빌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비극을 이제는 정말 멈춰야 한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조금 하다가 잊어버립니다. 윗사람들도 심사숙고해서 뭔가 깨달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차가운 빈소를 지키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뒤로한 채 우리 사회가 이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무거운 숙제가 남겨졌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작업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 풍력발전소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을 가리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년 넘은 노후 풍력발전단지에서 한 달 새 2차례나 사고가 잇따르자 지자체는 전면 철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전기 윗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탔습니다. 거대한 날개도 하나만 남기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번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로 작업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사고 하루 만에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발전기의 잔불이 꺼지지 않았고 추가 붕괴 우려도 커 현장을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발전기를 철거해 지상에 내리기 전엔 감식을 통한 원인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우선 숨진 작업자들의 부검을 진행하면서 작업을 발주한 원청과 외주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현장이 지상 한 약 80m 높이에 위치해 있어 현재로서는 직접 접근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우선 안전 확보 조치를 완료한 이후에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가동한 지 20년이 넘은 풍력발전단지로 지난달에도 발전기가 붕괴하며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 달 사이 2차례나 대형 사고가 나자 지자체는 전면 철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철거할 권한은 없지만 군청 소유지에 들어선 시설인 만큼 정부에 철거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사고 안전조사와 사고 원인 조사의 그런 거에 따라 정부 의견을 적극 존중을 하겠지만 현재 지역 여론이 너무 그러니까 군유지 연장 조건을 철거를 담보로 한 연장 조건이 나갈 거예요.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로 분류돼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등 사각지대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 결과를 SNS에 공유하며 나라를 망치는 범죄를 꼭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부동산 범죄 1차 특별 단속 결과 등이 담긴 2쪽짜리 문건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문건에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5일까지 부동산 범죄 혐의로 모두 1,493명을 단속했고 이 가운데 640명을 송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6.3 지방선거 정강정책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위원 심교원 건국대학교 교수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삶이 무너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교수는 어제 KBS에서 방송된 연설에서 올해 전국 입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41%나 급감할 걸로 예측되고 서울 집값은 이미 6.23% 급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장 해괴한 정책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목하며 비슷한 정책을 나치 정권이 시행한 적이 있고 허가제 영향에 전세 물량이 줄어 전세값도 급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처음 사전 심사를 받은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막연한 주장이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만으로는 재판소원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신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판소원 시행 12일 만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은 모두 각하였습니다.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어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들을 심리한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각하시켰습니다. 헌법소원 사건의 각하 사유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26건 가운데 법에 규정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된 사건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재판소원 사전 심사를 다른 헌법소원 사건보다 엄격하게 진행할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1차적인 주체고
또 3심까지 진행하면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만큼 재판을 다른 기관들의 업무와 똑같게 봐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주장을 펼쳐서는 안 되고 또 주장의 주된 내용이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이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이 절차 위반을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관계 판단을 다투는 것이란 이유로 각하된 건을 주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이 밖에 헌재는 상고하지 않고 확정된 민사소송, 확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행정소송 등에 대해 제기된 재판 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지난 주말 기준으로 헌재에 접수된 재판 소원은 모두 153건. 헌재가 20여 건을 각하하며 엄격한 요건을 내세운 만큼 접수 추이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그제 경찰에 김 여사 사건 관련 기록을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보완 수사 등 추가로 절차를 이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건데 이에 따라 김 여사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의류를 구매하면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022년 3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값을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16년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국내에 마약을 유통해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광렬이 오늘 국내로 송환됩니다. 현지에서 처음 체포된 지 10년 만인데 경찰은 입국 즉시 박 씨를 압송해서 마약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범죄 수익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박광렬은 2016년 카지노 투자금을 놓고 갈등 관계에 있던 한국인 사기 피의자 3명을 살해한 뒤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수감 중 2차례 탈옥해 마약 사업에 손을 댔고 2020년 다시 붙잡혀 징역 60년을 선고받았지만 교도소에서도 호화 생활을 하며 국내에 마약을 유통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텔레그램 휴대전화 메신저로 조직원들을 시켜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다량 밀매한 겁니다. 전 세계라는 대화명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 내 친구가 있다. 전 세계 마약류를 국내에 받아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또 다른 라인이 있다고.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박 씨 신병 인도를 요청했지만 필리핀 당국은 현지 사법체계에 따라 복역 중인 살인범 호송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이달 초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직접 인도를 요청한 뒤 물꼬가 트였습니다. 현지 형 집행 절차를 잠시 멈추고 우리나라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임시 인도에 합의한 겁니다. 교도소 안에서 뭐 애인도 불러가 논다 그러고 텔레그램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마약 수출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을 좀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되겠다. 청와대는 초국가 범죄 근절을 위한 이 대통령 의지와 정상외교 성과로 10년 가까이 난항을 겪던 인도 절차가 해결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정부는 범죄자가 해외에 숨더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를 압송하는 대로 모든 범죄를 낱낱이 밝히고 공범과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단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희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어제 전영현 부회장과 회동한 뒤 사측과의 교섭을 재개했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지난달부터 2달도 채 안 되는 기간 프로그램 매도를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모두 10번 발동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4년 임금 근로자의 개인 대출 잔액이 2년 연속으로 늘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11% 넘게 급증하면서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연안 해운업계가 중동 사태 이후 해상용 경유 가격이 육상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며 선박용 경유 최고 가격제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게 3월 그리고 4월인데요. 건조한 날씨에 요즘 전국 곳곳에서 매일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진화를 위해 투입된 헬기가 저수지에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저수지에 헬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헬기 바닥에 사람 2명이 힘겨운 듯 버팁니다. 헬기 추락 사고가 난 건 오후 1시 반쯤. 충남 천안 산불에 투입된 자치단체 임차 헬기 한 대가 저수지에 추락했습니다. 물을 채우기 위해 저수지 수면 위로 내려갔다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50대 조종사 등 탑승자 2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산불은 1시간 반 만에 진화됐고 구조된 헬기 탑승자 2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불 났는데 물 이제 들어갔다가 헬기가 거기서 그냥 빠진 것 같아요. 어떤 오작동인지 뭔지는 저희도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최근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반쯤에는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가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산불이 발생하는 상황. 산림청은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범부처 헬기 동원 체계도 갖춰 공중 진화 역량을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앞으로 한 달이 최대 고비. 당국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연일 봄 기온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 등의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는 등 계절의 시기가 한 달가량 앞서겠고 4월 하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겠습니다. 옷차림은 가볍더라도 겉옷을 함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대체로 맑겠지만 오늘 낮까지 제주도와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반면 그 밖의 내륙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9.6도, 대전은 10.5도, 대구 10.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창원 15도, 울산은 1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공기는 계속해서 탁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 합의를 장담하면서 4월 9일을 전쟁 종식 목표일로 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핵무기 포기를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협상과 동시에 군사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5천 명 규모의 미 해병 병력이 이란 인근 지역으로 이동 중인 걸로 전해진 가운데 육군 공수부대의 중동 투입 명령도 곧 나올 예정이라고 미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카타르가 우리나라 등과 맺은 액화 천연가스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아 핵심 가스 시설이 크게 파손됐기 때문인데 가스비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의 전기 요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임신부와 유아 탑승 차량 등을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됩니다. 처음 위반하면 공공기관장이 경고와 경고장 부착 조치를 하고 4차례 이상 어기면 징계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다음 달 9일까지는 끝내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변국들도 중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파키스탄에서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4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갑자기 협상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합의를 장담한 데 이어 4월 9일을 전쟁 종식 목표일로 정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목표 날짜인 4월 9일까지 전투와 협상이 이어질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쟁 종료 시나리오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번 주말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이 이뤄질 거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협상 사실은 강경하게 부인했지만 주변 우방국들과의 소통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Now, Tehran has denied this, but in the last day we have seen an increased flurry of activity that involves Iranian Foreign Minister Abbas Araghchi calling a series of countries around the region. 협상 장소로는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가 꼽힙니다. 이란과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은 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의 이란 공습을 규탄하며 이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तमाम के तमाम मुसलमान तशय्यो तसन्नुन सब मिलके यहाँ पर आकर जमा हुए हैं इस जुल्म के खिलाफ जो जुल्म जो है अमेरिका और इसराइल की तरफ से आ रहा है. 특히 시아파 무슬림이 이란 다음으로 많아 시아파 맹주인 이란 강경파와 대화가 통하는 몇 안 되는 국가란 평가도 나옵니다. 현재 파키스탄 정부 실세인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각각 통화하며 막판 조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도 양측이 합의한다면 파키스탄은 언제든지 회담을 주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중재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공습 유예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선별적 통제를 강화하며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파키스탄에서의 대면 협상 성사 여부가 중동의 포성을 멈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예린입니다. 이 트럼프의 주장대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성사되면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보장을 조건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3명의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협상에서 단순한 종전을 넘어선 파격적인 조건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에 제시할 조건에는 향후 미군의 군사 행동 중단 보장, 전쟁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 세계 에너지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공식 통제권 인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란은 자국의 국방 핵심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휴전 시도가 함정일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4일 이란 당국자들이 종전 논의를 위한 대면 협상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에 대한 암살 시도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란 당국자들과 아랍 국가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란 당국자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기반 시설 공습을 연기한 것은 단지 공습을 재개하기 전 유가를 낮추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공습을 피해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이란 고위 지도자 가운데 한 명으로 과거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서 경력을 쌓았고 테헤란 시장을 지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란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육군 정예 공수부대를 중동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 당국자 2명이 약 3,000명 규모의 육군 제82 공수사단 병력의 중동 투입에 대한 서면 명령이 몇 시간 안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협상과 동시에 군사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강온 양면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제82 공수사단 소속 전투여단은 육군의 긴급 대응 부대로 24시간 이내에 전 세계 어디로든 전개될 수 있습니다.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빈 살만 왕세자가 최근 일주일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란 강경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중동 재편의 역사적 기회로 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란 전쟁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은 실수라고 주장하며 이란 정부를 약화하기 위해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촉구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안 그래도 위태위태하던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사모대출 부실 우려까지 커지면서 내후 외환이 본격화할 조짐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는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텍사스와 독일 베를린 공장의 부품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엔진 제어 장치, ECU 등 핵심 전장 부품에 대해 값비싼 항공화물 이용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자동차 부품 공급망 지연 시간을 최대 60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S&P 글로벌이 집계한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에서 공급자 인도 시간은 44.2로 2022년 10월 이후 최대 지연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투입 가격 지수는 62.8로 10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폭등했는데 에너지 비용에 민감한 제조업 기업들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We haven't seen this degree of volatility for this kind of long period of time in almost a year since Liberation Day. This is probably something investors are going to be stuck with at least through the end of the quarter. 뉴욕 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의 대화 성공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4.8% 급등했습니다. 이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38% 선으로 올랐고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월가에선 사모대출의 신용 위험성 우려가 커지면서 아폴로와 아레스 등 사모대출 펀드 운용사는 환매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또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투자회사 KKR이 운용하는 사모대출 펀드의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 제조업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부터 사모대출 문제까지 미국 경제의 내후 외환이 서서히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중동 사태로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공장들이 잇따라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연쇄 셧다운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상권에도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 업체들이 모인 여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중동 사태 여파로 연간 80만 톤의 에틸렌을 생산하는 이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납사 수급상 봐가면서 가동률을 조금씩 조정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1공장은 계속 좀 돌리는 걸로. 에틸렌을 만드는 국내 나프타 재고는 2에서 3주 분량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른 기업들도 생산 조정에 나섰습니다. 여천 NCC는 고객사의 공급 불가 항력을 선언했고 롯데케미칼 여수공장도 정기 보수 일정을 앞당겨 오는 27일부터 시설 가동을 중단합니다. 공장 가동 중단이 잇따르면서 협력업체를 비롯해 지역사회 고용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이고 50%대 이하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추가 감사는 좀 없었으면 하고. 일감이 줄면서 산업단지 주변 상권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식당 곳곳에 임대 안내판이 붙었고 그나마 문을 연 식당도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공단이 죽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작업복 입으신 분들이 없으니까 여수 경기 자체가 비전이 없어요. 어느덧 4주째에 접어든 중동전쟁.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설비가 멈춰서는 연쇄 셧다운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경제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자, 이런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 주에 나프타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중동상황대응본부 1일 브리핑을 열고 정유사로부터 나프타 생산과 도입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 안에 매점 매석 금지, 수출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제품의 기본 소재인데요. 55%가량은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고요. 나머지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데 수출 제한 조치로 이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긴급 수급 조정 명령 발령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4대 정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과거 담합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S-오일과 HD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와 이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까지 연이틀 전방위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겁니다. 검찰은 담합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PC 등 디지털 자료 확보에 집중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겼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이들이 유류와 석유 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에 나섰다는 겁니다. 특히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에서만 유류를 공급받도록 하는 전량 구매 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 여파가 수사 착수의 근거가 됐지만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들의 과거 담합 행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담합 행위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4대 정유사의 또 다른 담합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 이례적으로 인지수사에 착수한 만큼 담합 행위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와 분석에 당분간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오늘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임신부와 유아 탑승 차량 등을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해서 시행합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기존 5부제를 적용받지 않던 차들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처음 5부제를 위반하면 공공기관장이 경고와 경고장 부착 조치를 하고요. 4차례 이상 5부제를 어기면 징계 조치를 요청해 강제성을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 5부제 적용 차량이 약 150만 대에 이르며 5부제 시행으로 하루 3,000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의 경우에는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이후 자원 안보 위기, 경계 경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의무 참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의 상임위 쟁탈전이 일찌감치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야의 셈법을 박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에 출마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공석이 되자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제1야당에 넘겨라 다시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온 건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전통이라며 노무현 정신을 소환했습니다. 특히 전날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눈물 지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콕 집어 이렇게 저격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뒤돌아서서는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나쁜 정치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겠다고 거듭 경고하는 것에도 노무현을 거슬러 87년 민주화 정신에 침을 뱉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화 운동 경력을 상징 자산으로 삼던 민주당이 말로는 민주를 외치고 행동은 독재로 치닫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입법전쟁, 속도전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 힘입어 입법 뒷받침을 약속한 건데 국민의힘을 향해 발목 잡기나 멈추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속도감 있는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무책임한 국정 발목 잡기를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 입법지원을 공공연히 문제 삼은 만큼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와 일종의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구상도 점점 뚜렷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이들에게 또다시 권한을 부여하고 맡기는 것 또한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다만 이런 초강수가 민주당 내부 선거용이라는 눈총도 있습니다. 지방선거 직전에 열리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 나아가 당권을 좌우할 8월 전당대회까지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 상임위원장을 안기는 일종의 선물을 통해 의원들 표심을 공략하고 동시에 야당과 타협하지 않는 선명한 모습으로 권리당원의 지지까지 노린다는 설명입니다. 원구성 협상까지 2달 넘게 남은 만큼 아직은 대야 압박용 성격이 커 보이지만 이번 지방선거 표심에 따라 민주당이 실제 행동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생활밀착 1호 공약을 발표하며 민심부에 나섰습니다. 광역단체장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3명으로 추려진 서울시장 후보들은 더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4천여 석에 달하는 지방선거를 광역 지원하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는 5선의 정책통 김태년 의원을 앞세워 착붙 공약 프로젝트를 꺼냈습니다.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접수해 정리한 뒤 새로 뽑힌 지역 일꾼을 통해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직접 느끼고 원하는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제안하는 형태입니다. 전담 의원과 1대1로 매칭해서 함께 공약으로 완성합니다. 1호 공약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 불편을 전화 한 통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며 민생 정당 이미지 구축에 첫 삽을 떴습니다. 비슷한 시각 한병도 원내대표는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재수 의원을 만나 부산특별법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민주 진영이 탈환을 노리는 지역인 만큼 여당 프리미엄을 통해 수건사업 지원을 약속하며 일찌감치 유력 후보 힘싣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부산에 누구보다도 진심입니다. 부산을 명실상부 해양 수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하는데 경선 지역에선 후보자 간 경쟁이 한창인데 특히 뜨거운 서울은 이틀간의 예비 경선을 거쳐 5명이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기호 1번 박주민 후보, 기호 2번 정원오 후보, 기호 3번 전현희 후보.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을 겨냥한 나머지 후보자들의 공격은 한층 거세졌지만 지도부는 선을 넘진 않았다고 판단해 당장 관여하진 않을 분위기입니다. 경기지사 후보 3명은 앞다퉈 정책을 발표하며 2주 뒤 본경선을 향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대 통합시장을 놓고 5명이 맞붙은 전남 광주에선 강기정 시장과 신정훈 의원이 단일화 협상 시동을 걸며 결선 진출을 위한 합종 연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방선거 싹쓸이를 노리는 민주당 지도부는 대구도 넘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향한 구애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숙고 중인 김 전 총리는 이달 안엔 결론을 내리겠다고 화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컷오프 여진 속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선회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험지로 분류되는 경기도는 인물난 속에 공천 논의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공천 배제 통보를 받아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연이틀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대구에 이어 이번엔 여의도 당사 앞에서 대구시장 말고 다른 생각을 한 적 없다며 장동혁 지도부와 공관위를 압박했습니다. 공천 배제 결정은 저 이진숙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대구 시민들의 요청을 묵살하는 것입니다. 당 안팎에선 보궐선거 출마를 보장받은 일종의 약속대련 아니냐는 시선도 여전합니다. 실제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이 이를 공론화했고 이 전 위원장도 요청이 있으면 생각해보겠다며 수용 여지를 내비쳤습니다. 반면 함께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은 이정현 공관위원장 뒤에 숨지 말라며 장동혁 대표를 강력 비토한 뒤 일종의 자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으로 법원 판단을 받아볼 공산이 큰데 무소속 출마까지 열어두고 다양한 방안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3자 대결이 펼쳐지면 등판이 임박한 민주당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대구마저 내줄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반면 친한동훈계는 동상이몽, 주 의원이 사퇴하면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서는 시나리오를 띄웠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물이 몰려 자중질환까지 벌어진 대구와 달리 격전지 경기도에서는 공천 논의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양양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이 도전장을 던진 상태지만 본선 경쟁력에는 물음표를 떼지 못하는 상황.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후보 선택에 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추가 공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내에선 유승민 전 의원과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 안철수 의원까지 중량급 정치인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이 언급되지만 가뜩이나 지지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인물난 해소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대남 적대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못 받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는지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16,000자가 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딱 2차례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표현은 꽤 거칠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며 무시하면서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선 추후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위협도 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테러와 침략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미국도 비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진 않으면서 수위는 조절했습니다. 다만 핵보유국 지위는 결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시정 연설은 미 중유의 세계적 승리를 절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굳건히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불멸의 국가 건설 대강으로 됩니다. 이 밖에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은 3기 내각 출범을 공식화하며 향후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특히 경찰제도 도입을 예고한 점이 눈에 띕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심도 있는 연구와 준비 사업이 수년 동안 진행되었다며 기존 경찰 역할을 하던 사회안전군을 경찰 무력으로 개편하는 준비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공개했습니다. 내부 치안 유지의 전문화를 지향하면서도 정상국가라는 국제 기준에 맞추는 동시에 강화된 법 집행을 통해 내부 불만 세력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또 북한 매체들은 기존 사회주의 헌법에서 사회주의를 뺀 헌법으로 명칭을 바꿨다고 보도하면서도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명문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졌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인이란 표현이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를 앞두고 팀 전력을 점검하고 시즌을 전망해 볼 수 있는 시범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홈런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시범 경기 내내 이어진 홈런쇼. 마지막 경기에서도 홈런으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NC는 4회 데이비슨의 투런 홈런으로 앞서 나갔지만 한화는 9회 말 김태현의 끝내기 투런포가 터지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지난 19일 기아전에 이어 홈런 2개가 모두 끝내기 포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쳤는데 그때는 사실 홈런인지 몰랐는데 오늘은 맞자마자 홈런인 것 같았고 그래서 좀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문학에선 홈런 5방이 터졌습니다. SSG의 거포로 주목받는 고명준은 4회 2점, 6회 1점짜리 아치를 그리면서 모두 6개, 시범 경기를 홈런 1위로 마쳤습니다. 두산 박준수는 KT 마무리 박영현을 상대로 초군을 노려쳐 솔로포를 뽑아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때는 안타 8개 가운데 3개를 담장 밖에 떨어뜨리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키움으로 이적한 베테랑 안치홍은 LG 선발 손주영을 상대로 1회 투런포를 터뜨렸고 LG 오스틴도 시범 경기 4개째 홈런을 뽑아냈습니다. 모두 60경기에서 119개로 경기당 2개. 최근 시범 경기에선 확실히 눈에 띄는 수치입니다.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에 불구하지만 경기당 2개가 터졌던 2024 시즌의 홈런 풍년이 재현될지 올 시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GS 칼텍스가 여자 프로배구 사상 처음으로 열린 단판 준 플레이오프에서 흥국생명을 꺾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GS 칼텍스는 흥국생명과의 홈경기에서 세트 점수 3대1로 이겼습니다. GS 칼텍스 주포 실바는 혼자 42득점에 공격 성공률 59.15%를 앞세워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정규 시즌 막판 극적으로 3위에 올라 홈경기 2점을 잡은 GS 칼텍스는 정규 시즌 흥국생명을 상대로 안방에서 3전 전승을 거뒀습니다.
GS 칼텍스는 내일 정규리그 2위 현대건설과 플레이오프 1차전을 벌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누적 관객 1,500만에 육박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러면서 단종을 둘러싼 역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몽도의 충정을 엿볼 수 있는 고문서가 최초로 일반에 공개됐고요. 100년 전 책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금을 위해 충성을 다하였고 공을 인정받아 높임을 받았다. 영화를 계기로 재조명되고 있는 어몽도의 충절을 엿볼 수 있는 고문서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1733년 영조의 명에 따라 어몽도 후손에게 병역을 면제하고 이를 인증하기 위해 발급된 공문서입니다. 편집되지 않은 최초의 자료, 후손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한 자료. 그 대사랑 그 대사랑 이 글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 영화 감독이라는 분이 시나리오를 이걸 갖고서 어떻게 썼겠구나. 단종실록 등 어몽도와 관련된 고문원의 원본들도 함께 전시돼 단종이 삼촌인 세조에게 쫓겨나 청량포로 유배되는 과정도 훑어볼 수 있습니다. 또 춘원 이광수가 신문에 연재했던 장편 소설로도 단종의 비극적인 생애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단종 애사는 작가 사후 70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했지만 영화 덕분에 여러 출판사가 자유롭게 출판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책이 다시 소환될 만큼 왕사남 열풍은 서점가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화 보고 나서 뭔가 그런 어린 나이라는 포인트도 다른 왕들과 다르게 와닿았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그거에 관련된 서적도 찾아보고 약간 영상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 흥행 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 왕과 사는 남자. 단종과 어몽도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환기하며 역사 콘텐츠 소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필리핀에서 마야광이라고 불리는 박광렬이 조금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박광렬이 지금 필리핀에서 임시 인도를 받았는데요. 오늘 새벽에 필리핀에서 출발해서 국적기를 타자마자 체포됐다는 소식이고요. 2016년에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으로 유명한 인물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수익금 분배 문제로 동업자들을 살해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걸로 필리핀에서 살인죄로 수감이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국내로 송환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온 대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봄 기운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계절의 시계가 한 달가량 앞서겠고요. 4월 하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은 가벼워도 나오실 때는 겉옷 챙겨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9도로 평년보다 6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구가 9.9도, 대전 10.4도 등 대부분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세종 19도, 광주 1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까지 제주도와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오겠고, 그 밖의 내륙 지역은 맑은 가운데 대기의 건조함이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하는 만큼 대형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큰 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기는 계속해서 탁할 걸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관리 등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세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